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서가 필요해요. 수술 지연으로 아이가 사망했어요. 보험 사기에 휘말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어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공장 내 굴착기 이동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로 본 화제의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2021년 9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직원 A씨가 몰던 굴착기가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굴착기는 선박 건조 부두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 주차를 위해서 조선소 내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고 길을 걷던 B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하청 노동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 회사 측이 굴착기 이동 경로에 노동자의 통행을 막지 않고 굴착기 운행을 보조할 유도자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고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방금 사진도 나오곤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왜 재판부는 이거를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재판부 판시 내용을 보면 네네네. 굴착기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본래 용도인 건설 작업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뭐 주차장 사고 같은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다면 좀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떤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굴착기 사고만 산업재해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판시상이? 반드시 그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재판부에서는 작업이 종료하고 주차를 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상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를 낸 당사자만 처벌을 받게 되고 회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네. 사고를 낸 운전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굴착기가 도크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 주차를 위해 조선소 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길을 걷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이 교통사고인 것은 분명하고 운전과 관련된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난 곳이 일반 차량들이 오고 가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크게 보면 좀 작업장 길목도 회사가 관리하는 곳인데 왜 현장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의 현황에 집중했습니다. 네. 이 사건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평소에도 굴착기, 지게차, 화물차, 일반 차량, 오토바이 등이 혼재하여 이동하는 곳이다 보니 작업 장소 내지는 작업 장소의 연장선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면 굴착기가 주차할 때까지 유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라기보다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검찰에서는 좀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것도 단순히 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요건에 포함되지 못하게 한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운전자의 교통상 주의 의무 외에 별도로 사업주가 법률상 취할 별도의 안전 의무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경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중공업과 대표이사는 해당 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안전감독에서 안전난간 설치 미비 등이 지적되어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묶어 기소됐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작업장을 오가는 길까지도 전부 작업 현장으로 보고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묻게 되면 그 관리감독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받지 않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최종 판결에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길이 어디까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길인지 이런 거 좀 따져 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도 우리가 산업재해로 보는 경우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사건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것도 작업 현장이 아니니까 산업재해 적용이 좀 안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는 형사사건에 국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측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형사 1심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안법 위반에 무죄가 될 경우 국가 지급 산재보상 외의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회사 측 과실에 의한 추가 손해를 인정받는데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산재가 또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산재는 인정은 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네. 청구도 가능은 하다.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21년도에 발생한 사고의 첫 판결이 24년에 난 건데요. 이게 보통 산업재해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다툼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결까지 좀 지금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오랜 기간이 좀 소요되나요? 네, 일반 형사 사건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법들의 조항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네. 그 부분 관련한 사실 확인이나 관련 법리를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좀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만약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혹은 아니면 산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소송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산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네.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님의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증거를 꼼꼼히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거와 좀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좀 그런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고들 발생하면 조금 더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들리시나요? 상담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혹시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네네. 사고로 네. 인사 사건이 2건 정도 발생했는데 네. 보험회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피해자한테. 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뭐 형사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해봤더니 네. 본인들은 뭐 민사합의서 전달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네. 법원에 공탁을 걸라고 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제가 없어서 네. 보험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네네. 그 뭐 연락이 안 된다는 둥 뭐 해가지고 연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기다려보고 있는데 네. 연락이 없어서 네. 지금 당장 23일에 공판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합의서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네네. 그래야지 상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네네네.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랑 네. 이 피해자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공탁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지금 피해자 인적사항도 없는 상황이고 상대편은 형사합의 관련돼서는 공탁을 해라. 민사합의는 해줄 수 있으나 형사합의는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치료비는 상대편이 뭐 피해자 쪽이 좀 1,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 옆에서 이보미 변호사님 듣고 계셨거든요. 이보미 변호사님하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안녕.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상담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금 소송을 1심을 진행 중이신가요? 2심이요. 2심 진행 중이신가요? 네. 아, 그러면은 1심에서는 합의가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2심에서 반드시 합의를 지금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고, 네. 지금 피해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요즘은 이제 피해자 정보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공소장에도 익명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형사 공탁 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법원에 그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불허가 처분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이 불허가 처분 자체를 저희가 형사 공탁에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공탁 신청서라는 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사건 번호, 사건명, 이제 뭐 관련된 공소 사실을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뭐 사건 번호랑 사건명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피해자 이름이 만약에 익명 처리가 되어 있다면 익명 처리된 그대로를 기재를 하셔야 돼요. 뭐 김땡땡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소장에 보시면 이제 공소사실이 있거든요. 그 공소사실도 이제 공탁 원인 사실에 그대로 기재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일단 1,000만 원으로 민사 합의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 보험금 합의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보험사 통해서만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신청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낸 건데 제가 음주운전으로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 내역서라는 걸 한번 요청을 하시면은 이 부분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뭐 과실 비율 같은 게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유리한 증거로 사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 쪽이랑 혹시라도 연락이 이제 저희가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합의금과 그들이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셔야 돼요. 혹시 어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0 정도면 합의하고 싶은데 그 이상을 누르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가 뭐 500보다는 일단 적은 금액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 상대방 쪽이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피해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공탁을 하실 때 저희는 이제 500만 원을 공탁을 하시면서 왜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근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고 충분히 피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형사 합의금으로는 5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도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심 단계이시기 때문에 공탁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공판 일자가 23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 이제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일단은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네, 공탁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탁 신청을 하실 때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라는 또 란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500만 원을 공탁을 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사실 저희가 이제 반성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공탁할 때 만약에 내가 무죄 판결이 있거나 피해자께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내가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같이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형사비서를 만약에 작성을 해서 가져가면 네. 실형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은 드리기가 힘들어요. 합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이 첫 번째이신가요? 아니면 뭐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이신지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면 아무래도 네, 실형은 잘 안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근데 또 음주 농도, 농도에 대해서 다르게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후에 어떻게 처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네, 사건 기록을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합의가 있다고 해서 실형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럼 실형을 제가 받게 되면 만약에 어떤 절차를 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감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성문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꼭 좀 자주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이제 직장 동료들 탄원서도 꼭 확보를 하셔서 네, 평소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다시는 음주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꼭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혹시 네.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신 부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지금 1심이 끝나고 지금 2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소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1심에서는 그럼 형량이 얼마 나오셨나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 나오셨어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려고 지금 항소를 하신 상황인가 보죠? 네. 그 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그때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0.15 정도 나온 거. 0.15요. 그건 면허 취소되셨겠네요. 네. 아, 그러시군요. 변호사님, 이 부분 좀 정보를 알고 네.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심에선 사실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도 일단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네, 0.15%였다는 거를 보니, 네,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반성의 여지, 그리고 사실 이제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합의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네.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네. 보험사에서 피해금이 전달됐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형량이 좀 낮게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 공탁제도를 네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네. 그래도 승산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감형이 될 네.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 뭐 벌금이나 이런 쪽으로 네.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피 사고가 2건 발생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상담자님. 네. 그럼 피해자가 요 분 말고도 또 다른 분도 계시는 건가요? 제가 사고가 날 때 네. 그 2대를 연달아서 쳐가지고 아, 네네.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인사사고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른 차에도 혹은 사람이 또 있었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해자 그럼 운전자 2명. 2분이 다치셔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만약에 이런 네.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됐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은 사실 경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건을 기록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건 기록을 한번 봐야 알 네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님이 선임이 되어 있으시면 당연히 기록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요. 네. 네, 상담자님 혹시 변호사님 선임되어 계실까요? 아니, 아직 선임은 못했어요. 아, 선임 못한 상태에서 1심이 끝났군요. 네. 2심에서는 조금 변호사님 좀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심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수적으로 네네.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상담자님이 지금 보면 약간 네. 법적 조력이 좀 필요한 네. 상담자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호사님 선임해서 이런 어떤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 열람 복사하고 그다음에 형사 공탁제도 좀 이용하고 이런 네.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연자님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 마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도움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변호사님. 뭐 만약에 혹시 아까 합의금이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약간 경제적 사정이 좀 안 좋고 하면 뭐 법률 구조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사정이 어떠신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률 제도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네, 법률 구조 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실 어떤 생각도 있으실까요?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혹시 일정한 그 소득이 있으신가요? 직장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30대 중반이요. 아, 30대 중반에 일정한 직장도 있으시고 주거도 일정하게 있으신 거죠? 네,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 네. 사실 뭐 일단 나이가 젊으시고 직장이 안정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구조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상담자님 그 법률구조공단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제 인터넷에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오랫동안 상담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법률구조공단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법률구조 신청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사선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구조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받는 형태도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금 이보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소득이 있고 전세에 살고 계시다면 조금 그 요건에서 좀 탈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더 궁금하신 점 한 부분만 더 질문 받고 저희 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전화 받아주시고 좀 더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상담자분이 약간 좀 사연이 좀 딱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셔서 잘 해결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2심이기 때문에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형사 공탁을 하셔서 양형 사유로 참작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혹시 피해자 특정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 피해자를 좀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뭐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뭘 한 다음에 서류를 받아본다든지, 뭐 어떤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네. 상황에서? 사실 뭐 전화번호라도 알면 그쵸. 저희가 사실 통신사에 맞아요. 사실 조회라도 네.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정보를 알 수 없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형사 공탁 제도라도 네네네네.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 공탁 제도인 것 같다라고까지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담은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 아마도 뭐 상담자님께서 지금 얘기해주신 내용들 전부 다 고려하시면 아마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출산 예정일을 4일 앞둔 날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는 산부인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술을 해야 하니 병원에 나와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에 병원엔 당직 의사도 있었지만 산부인과 과장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치된 채 과장은 1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그땐 이미 태아의 몸 일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이를 낳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지금까지도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제 아이를 죽게 만든 병원 측과 산부인과 과장을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연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변호사님이 의사들의 안일한 대처로 갓 태어난 아이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상담자께서 해당 병원과 산부인과 과장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병원이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예.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개인 병원인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을 대상으로 네.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형사처벌 이런 거 뭐 고소 같은 거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형사처벌도 고소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산부인과 과장이 응급 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좀 받고도 1시간 넘게 도착한 탓에 수술이 좀 지연됐습니다. 상담자께서 어떻게 해야 의료인의 과실하고 아이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저희 이제 상당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환자 쪽에서 의료 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걸 먼저 입증은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사연에 보면은 일단은 도착을 했는데 네. 1시간가량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저희가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시간이 넘어서야 이 과장이 도착을 했다는 것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예를 들어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와 같은 반대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지금 어쨌든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니까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또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는 특이 체질이 있었다, 기왕증이 있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사망한 아이에 대한 좀 배려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그 어떤 상심 상태를 전혀 어루만지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증 책임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입증을 어느 정도 뭐 시간 1시간 늦었다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걸 먼저 해서 입증 책임을 좀 상대편한테 넘기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서 네네. 잘못됐다는 것 정도를 네네. 입증을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좀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라면 의사는 의사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처치를 행해서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의사한테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네. 일반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의 이제 주의 의무에 따라서 최선의 처치를 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짜로 이런 외과 의사가 계신다면 네. 함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료사고로 의사가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일 경우로 한정된다고 하는데요.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좀 거의 이런 고의 과실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근데 함부로 없다고 하기엔 어렵고요. 네네. 법원은 최근에 제왕절개 수술을 곧바로 안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네. 4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 어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임산부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한테 태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담자께서 민사소송을 만약에 제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3천만 원, 또 4억, 제왕절개 수술 이런데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게 좀 합당할까요? 네, 저희도 사실 태아가 사망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을 일단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하고 네. 특이 체질이 없었다는 것만 사실 확실하게 네네네. 밝혀진다면 3천만 원 그 이상은 충분히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 사건이니까요. 사망 시점이 출생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도 좀 받을 수 있는 배상액, 위자료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출생하기 전에 이제 사망을 한 태아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재산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분만 중인 태아에 대해서는 의료 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출생 이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 손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 산부인과 의사의 부주의로 아이를 낳던 산모가 출산 중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출산 중에 사망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됐을까요? 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고 네.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모와 태아가 둘 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권리를 동시에 좀 취득하게 된다면 한 번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데 어떤가요? 네, 일반인 분께서는 네. 이 부분을 잘 구별을 못 그렇죠. 하실 텐데 네네. 사실 이제 변호사가 이제 소장을 쓰면 네. 이 두 가지 청구권은 네. 동시에 다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이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청구권의 좀 차이를 알아야 우리 상담자분들께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분들께서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채무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채무불이행은 일단은 계약 관계에 네네. 있어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고요. 네, 그렇죠. 불법행위는 그 계약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라는 네네. 부분에까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요건 사실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이 가해자 쪽에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불법행위는 피해자 쪽에 있어서 네. 가능하다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유리한 거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네. 최근 좀 의료과실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좀 완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사고처벌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개인의 좀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요즘 참 뜨거운 네, 이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계 쪽에서는 그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면 특례로서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네, 없게 네. 한다거나 네. 이제 필수 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 감면 조치까지 네.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환자 측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네. 세계적으로 이것은 유례가 없는 네. 의사 특혜 조항이다라고까지 네. 말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상세한 법률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자들은 자신의 어떤 소중한 가족들이나 생명들을 좀 잃으면서 뭔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뭔가 책임을 묻고 싶은데 또 의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다면 위험한 진료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또 안 할 것이냐, 만약 그게 결국은 서로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서로 좀 절충안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뭐 시민분들의 어떤 수기 과정을 좀 통해서 정확하게 좀 좋은 환자 의사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좀 보실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가 보험 사기를 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스쿨존이라 속도가 30km 이하였고 신호가 없어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전가리 미약보로 제가 뒤에서 앞차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환자가 운전자, 동승자 이렇게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방 측은 환자가 3명이라면서 병원 진단서도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이럴 경우 인원수가 맞지 않다면 보험 사기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또 분명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충격도 덜한 상황인데 환자 중 2명 모두 거의 한 달 이상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지요? 네, 일단 피해자 수가 2명인지 3명인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네. 것부터 상당히 보험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수를 이제 부풀려서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기도 문제될 수 있고 네. 보험 사기 특례법도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 사고 현장이 되면 보험사 직원이 나가서 뭐 다친 사람들 확인하는데 이 케이스 약간 좀 특이합니다. 보험 사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케이스처럼 네. 사고 내용을 부풀려서 이제 말하는 경우도 당연히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네네. 보험 사고를 고의로 이제 내는 경우도 더 네. 심각한 보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네네. 교통사고 후에 환자 수가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거 보험 사기 해당할까요? 네, 분명히 만약에 실제로 네. 부풀렸다면 네네네. 보험 사기에 명백히 해당이 됩니다. 상담자가 보험 사기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어떤 증거를 좀 찾아내야 할까요? 일단은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네. 보험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보험사에 신고를 하시면 네. 보험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네. 대처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경찰이나 요즘은 금감원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시고 본인의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사실은 좀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그냥 보험사만 믿고 좀 안 남기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거 좀 잘 챙겨두시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보험 사기가 맞다는 결과가 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좀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는 당연히 보험사기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사기죄도 추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고 과정에서 혹시 이제 저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범칙금이나 벌금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추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 사기 너무 많거든요. 보험 사기 안 당하려면 주의할 점 뭐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보험 사기범들이 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보다는 네. 약간의 어떤 주유의무를 위반하는 그렇죠. 차들을 네네네. 노린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혹시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규 위반 차량일수록 보험 사기의 대상이 좀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하고 목격자 확보는 필수입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사고 발생하시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서로 합의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하시고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한테 조언 딱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찰과 보험사에 빠른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블랙박스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보희 변호사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고 아마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번째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상담 들어왔는데요. 3번째 상담 보시죠. 상속 문제로 상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제가 하던 생활이 어려워져 유산 중 일부라도 주실 수 있냐고 새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새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본인이 죽고 나면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아버지가 부동산과 건물 등 재산을 꽤 가지고 계셨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은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자녀들에게도 상속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게 새어머니가 또 재혼하신 새어머니 문제인데 사연 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재혼 과정이 네. 참 새 출발은 좋았지만 네.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네. 상속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사연 같은 경우에도 새어머니께서 이제 본인 목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네. 문제가 생겨갔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버지 유언이 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새어머니가 1.5 그리고 저희 사연자분이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어머니가 어머니처럼 받는 건가요? 새어머니가 저희 사연에서는 네. 혼인신고를 이미 마치신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1.5를 갖게 되십니다. 자녀가 한 명 있다라는 가정 네. 하에요. 그렇죠? 사연자 분의 0.5 가산해서 받는 그런 형태인 거죠. 지금 네. 1.5 대 1이니까. 네.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새어머니가 사실혼 상태였다. 만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에 있어서 좀 법적 문제, 아니면은 비율이 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혼은 법률혼이랑 다르게 네네.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실혼이라면은 저희 사연자분께서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 다 상속받게 네.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새어머니가 현재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어머니 동의가 없다면 유산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네. 있기 때문에 새어머니 동의와는 무관하게 네. 일정 비율, 아까 말씀드린 1.5 대 1만큼의 비율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새어머니께서 주지 않으신다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이게 기간 있을까요, 이게? 일단 요거는 기간은 없고요. 네. 다만 일종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네. 개념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들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상속을 하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 그냥 이전되니까, 소유권 이전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형태의 소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상담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고 상속이 만약에 개시가 되면 소급해서 저희 분할 몫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새어머니께서 그 사이에 자기 목 이상을 제3자한테 처분을 해버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저희가 그대로 돌려달라고 청구는 할 수가 없으세요. 저희 민법에서는 이 제3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어머니께서 자기 목 이상을 이미 처분을 했다면 결국은 만약에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고 가액 반환을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머니께서 재산이 만약에 없으시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수중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빨리 신청을 하신다든지 해서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분금지 가처분 얘기까지 해주셨고, 최근 좀 형제자매에 대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좀 나왔었습니다. 변호사님 알고 계시겠죠. 근데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 시에 지금 소송 좀 난리 났어요. 이런 주의사항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기존에는 형제자매가 만약에 유언이 있더라도 3분의 1은 무조건 유류분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헌재에서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효력 상실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모두 기각 판결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상담자께서 이 조언들 잘 받으셔가지고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달려오다 보니까 또 생생법률쇼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생생법률쇼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네네. 오늘 MC님과도 처음 네네. 호흡 맞췄는데 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